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전자기학 1에서 배웠던 챕터 2에서 나오는 부분이죠. 2장에서 나오는 벡터 필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벡터 필드의 연산들, 그렇죠? 벡터 필드의 선적분, 면적분, 그리고 다이버전스 컬, 그리고 다이버전스 시어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토크스 시어럼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됐고요. 우리가 3장의 정전계를 우리가 전자기학 1에서 배웠는데요. 정전계에서 나왔던 중요한 부분들, 스태틱한 맥스웰 이퀘이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우리가 맥스웰 이퀘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웰 방정식이죠. 맥스웰 방정식, 특히 스태틱한 경우에 맥스웰 방정식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거고요. 얘가 이제 표 어디에 주어져 있는 값이냐면 표 3-1에 우리가 나와 있는 맥스웰 이퀘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은 네, 교과서 180페이지에 있고요. 교재에 보면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전속 밀도와 우리가 전개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건데요. 우리가 전속 밀도 그리고 전개를 먼저 정의하면, 전개란 거 여러분들 기억나죠? 어떤 전하가 있을 때 다른 전하가 이 주변에 어떤 위치에 왔을 때 받게 되는 그 얼마만큼의 밀어내는 힘을 가지게 되느냐, 그 값을 갖다가 측정해서 우리가 그걸 전개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전속 밀도라는 걸 정의하는데, 전속 밀도는 그 주어지는 필드가 주어지는 그 위치의 공간에 물질과 연관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퍼미티비티라고 해서 유전율이라고 불렀습니다. 얘를 우리가 유전율이라고 부르고요. 유전율, 그리고 퍼미티빌리티라고, 퍼미티비티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개와 전속 밀도 사이의 관계식이고요. 우리가 이 엡실론 값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전자기학 1에서 배웠죠. 그럼 배웠던 내용들이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정의에 기반해서 우리가 실제로 맥스웰 이퀘이션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전속 밀도로 먼저 첫 번째 맥스웰 이퀘이션을 정의하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얘를 미분형이라고 하고요. 적분형으로 우리가 얘를 고쳐주면 어떻게 돼요? 적분형으로 얘를 표현해주면 어떻게 표현이 되죠? 이 양변에 뭘 취해주죠? 양변에 취해주는 게 다이버전스에 대해서는 한 점에 대해서 발산하는 부분이니까 부피적분을 각각 취해줬죠. 부피적분을 취해주면 좌변은 뭘로 바뀌죠? 부피적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다이버전스의 부피적분은 뭐가 되죠? 면적분으로 바뀌죠. 그래서 전체 둘러싼 면, 닫힌 면에 대해서 전속 밀도를 전체를 면적분해 준 결과는 바깥쪽 방향으로 나가는 전속 밀도의 값들을 다 더해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정의된 이 로우 V 값은 뭐였어요? 전하 밀도죠. 전하 밀도를 전체를 부피적분해 준 결과 Q와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얘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얘를 가우스 법칙이라고 부르죠. 얘를 우리가 가우스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가우스 법칙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점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전속 밀도가 바깥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존재한다고 하면, 이 점에서 나가는 바깥쪽으로 순수하게 나가는 전속 밀도의 순수 양을 부피로, 그 한 주어지는 그 단위 부피로 나눠준 값, 그걸 우리가 발산이라고 하죠. 그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걸 우리가 그 값과 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존재하는 전하 밀도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D 벡터라고 하면, 이 점에서의 순수하게 바깥쪽 방향으로 나가는 D 벡터의 순수 양, 바깥쪽으로 유출되는 양을 우리가 단위 부피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면 그 값이 뭐란 얘기예요? 네, 주어지는 부피로 나눠준 전하량의 값이 되겠죠. 얘네들을 전체를 부피적분을 해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 전체 부피적분한 값은 결과적으로 어떤 내부에 존재하는 전하량이 될 것이고요. 어떤 전하량 Q가 있으면, Q가 존재하면 그 전하량 Q를 둘러싼
어떤 주어지는 가상의 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면은 항상 부피를 가지고 있죠. 이 전체 부피를 우리가 V라고 하고 닫힌 면을 폐곡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닫힌 면이니까 폐곡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폐곡면 우리가 S라고 하면 이 면에 대해서 바깥쪽 방향으로 순수하게 나가는 전속 밀도 D에 대해서 D의 순수 바깥쪽 방향으로 나가는 뭐였죠? 이 DS 벡터는 이 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이죠. 수직 방향으로 순수하게 나가는 양들을 두 개를 내적을 해서 DS 벡터와 D 벡터를 우리가 내적해서 그 값을 갖다 이 면에 대해서 다 쌓아준다는 의미가 뭐였죠? 얘가 이제 DS 벡터가 될 것이고요. 두 개를 내적해서 다 쌓아준다는 얘기는 D 벡터는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죠. 들어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요.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런 D 벡터들의 어떤 성분들만 다 뽑는다는 얘기죠. 이 면의 수직 방향으로 순수하게 나가는 그런 값들만을 다 모아서 다 더해주면 그 값이 실제로 어떻게 된다는 거죠? 네, 그 내부에 존재하는 전하량과 동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전하량은 동일한데 예를 들어서 이 면을 더 크게 만들어 봐요. 이렇게 둘러싼 면을 크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죠. 둘러싼 면을 크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둘러싼 면을 크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 전하량에서부터 멀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각각의 면에서 존재하는, 각각의 점에서 존재하는, 여기서 존재하는 이 D 벡터는 더 작아지겠죠. 멀리 떨어지니까. 그렇죠? 자석 밀도는 더 작아지겠죠. 대신에 면이 더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면이 더 커지니까 다 더한 값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다 더한 값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점점 면을 더 크게 만들면 크게 만들수록 그럴수록 전속 밀도는 각각의 주어진 점에서 전속 밀도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네, 감소해야 된다는 얘기죠. 멀면 멀수록 전속 밀도의 값은 감소된다는 특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엔 가우스가 한 건 뭐냐면 실제로 이런 전하가 있을 때 그 전하의 주변에 어떤 점들에 대해서 주어지는 전속 밀도들을 다 어떻게 한 거죠? 측정한 거죠. 그래서 측정을 해봤더니 면을 이렇게 쌌나, 이렇게 쌌나, 이렇게 쌌나 항상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내부의 전하량의 값에 의해서 이 면적분한 전속 밀도의 값이 항상 동일하더라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밝혀낸 것이죠. 가우스가 한 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런 가우스 법칙을 정의했고요. 얘를 우리가 이런 미분 형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정전계, 우리가 전자기학 1에서 챕터 3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또 뭐가 있었어요? 네, 일렉트릭 필드, 전속 밀도. 얘도 결국에 뭐예요? 전속 밀도라는 것도 일렉트릭 필드에 비례하는 값이죠. 일렉트릭 필드가 동일하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일렉트릭 필드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엡실론 값으로 나눠주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내용들을 정전계 챕터 3에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일렉트릭 필드의 컬은 어떻게 됩니까? 다이버전스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점에서의 뭐예요? 이 점에서 주어지는 전하 밀도 rho v와 D 벡터의 발산하는 값이 같다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컬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컬은 일렉트릭 필드는 어떤 한 점에서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주어지죠? 네, 0이 됩니다. 이 값은 0이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성질이었어요. 두 번째 특성. 그걸 우리가 맥스웰 이퀘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줄 수 있죠? 적분형으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줘요? 적분형으로 바꿔주려면 우리가 전체에다가 뭘 씌워주면 되겠어요? 컬에 대해서는 네, 열린 면적분을 해주면 된다. 열린 면적분을 해주면 우변은 면적분해도 여전히 0일 거고요. 좌변은 뭘로 바뀌어요? 닫힌 선으로 바뀌겠죠. 닫힌 선적분으로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를 우리가 닫힌 선에 대해서 선적분해준 결과는 항상 0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어지는 맥스웰 이퀘이션, 미분형, 적분형을 모두 그 의미를 수식적으로 이해해야 되고요. 그 수식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제 그냥 머릿속으로 여기 세모 점 D는 rho v
아, 다 외웠다. 이걸로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어떤 전하 밀도가 있을 때 발산하는 값이 전속 밀도에 발산하는 값이 전하 밀도와 같다. 다시 얘기해서 가우스가 실험한 건 어떤 전하가 있을 때 그 주변에 어떤 닫힌 면을 만들어서 가상의 면을 만들어서 측정을 해봤더니 전속 밀도를 다 더한 값과 내부의 전하량이 같더라.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가우스 법칙.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면적 분한 값이 결국에는 전하량과 같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말로 설명하고 그리고 수식으로 설명하고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컬이 의미한 바가 결국에 뭐예요? 이 컬이 의미한 바가 뭐죠?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존재한다는 거죠? 일렉트릭 필드는 어떤 한 점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이 점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이쪽 방향으로 존재할 때 그 바로 옆에 점에서 어떻게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지점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회전하겠죠. 회전하는 방향이 생길 거잖아요. 그죠? 회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회전하는 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 그림이 이상한데 이렇게 그리죠.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렉트릭 필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존재합니까? 일렉트릭 필드는 이렇게 존재하겠죠. 이런 방향으로 존재하겠죠. 그렇죠? 이런 방향으로 존재하면 컬의 값이 어떤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컬의 값이 0이 아니죠. 회전하는 값이 생길 거고요. 이렇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놔도 그렇죠? 바람개비 모양의 회전한 원판을 놓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놔도 회전하지 않겠죠. 그런 걸 우리가 회전량이 0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는 이런 경우는 생기지만 이렇게 회전하는 일렉트릭 필드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계 내에서 일렉트릭 필드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일렉트릭 필드의 특성은 뭐였어요?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일렉트릭 필드는 전하가 있으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전하가 있으면 그 주변에 다른 전하를 놓으면 미는 힘이 생기죠. 플러스 전하를 놓으면 미는 힘, 마이너스 전하는 땡기는 힘이 생기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전하,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뒤에서도 또 보게 될 텐데요. 그럼 얘를 설명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얘를 더 확장시켜 가지고 어떤 닫힌 선을 만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할 경우에 일렉트릭 필드가 우리가 회전하지 않고 존재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3차원 공간에서 닫힌 선을 패곡선을 만들면 어떤 형식으로든 패곡선을 만들면 패곡선을 우리가 설정을 하면 C를 설정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이 방향으로 패곡선 C의 DL 방향으로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가 기여하는 순수한 성분들을 다 더해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게 왜 그렇죠?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는 회전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점들에서 거의 비슷한 값들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들어오는 값, 여기서 직각 방향으로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돼요? 이쪽에선 DL 값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DL이. 이쪽 방향에선 DL과 A 벡터의 어떤 E 벡터의 일렉트릭 필드 벡터의 내적이 뭐가 됩니까? 0이 될 거고요. 이쪽도 다 0이 되겠죠. 그럼 결국에 뭐죠? 이쪽 방향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쪽 방향에서는 DL 벡터와 일렉트릭 필드의 벡터의 내적이 뭐가 될까요? 서로 다른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값으로 나올 거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플러스 값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선적분 위에서 일렉트릭 필드의 순수 기여도를 다 더해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0이 된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자면 이 패곡선 C 위에서 순수하게 바깥쪽으로 도는 방향으로 기여하는 순수 기여도는 다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죠? 컬이 0이니까. 회전값이 0이니까 결과적으로 크게 도는 값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 0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수식과 그림으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맥스웰 이퀘이션 스태틱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봤고요. 스태틱하다는 건 뭐죠? 시간에 따라서 일렉트릭 필드, 마그네틱 필드가 고정돼 있을 때 그럴 때의 특성이에요.
그럴 때 특성을 표현한 겁니다.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타임 베링, 시간에 따라서 일렉트릭 필드, 그리고 자개, 마그네틱 필드가 시간에 따라서 변할 때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이고요. 전자기학 2에서 전자기학 1 내용을 우리가 지금 리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 우리가 그러면 전개에 대해서, 정전개에 대해서, 스태틱한 전개에 대해서 우리가 그 특성들을 살펴본 맥스웰 이퀘이션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하나 더 리뷰를 해보면 우리가 일렉트릭 포텐셜이라는 걸 배웠어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죠.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그 위치에서 가지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일렉트릭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값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책에 보면 158페이지에 있고요. 15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V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L 일렉트릭 필드를 선적분한 결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일렉트릭 필드를 선적분해 준 결과 값을 우리가 일렉트릭 포텐셜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라고 표현하고요. 이것은 이런 결과가 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일렉트릭 필드가 예를 들자면 앞에서도 봤지만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했죠. 회전하지 않으니까 뭐 이런 모양을 가진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일렉트릭 필드가 이런 모양을 가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선경로 L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어떤 이 지점에서 선경로 L이라는 것이 이런 방향으로 존재한다. 얘가 선경로 L이라고 해봅시다. 선경로 L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선경로 L이 존재했을 때 일렉트릭 필드를 이 각각의 점에서 어떻게 주는 거죠? DL 방향으로. DL이 뭐죠? 이 벡터 선경로에 L 선경로에 각각의 점에서 접선 방향으로 존재하는 미소 길이 벡터죠. 길이가 매우 작은 방향은 이 L의 접선 방향을 가지는 이런 DL 벡터로 일렉트릭 필드가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이 점에선 일렉트릭 필드가 얼마만큼 기여하는지 그걸 다 뽑아서 스칼라 값으로 다 이 경로 L 위에서 더해준 값이죠.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겠어요? 이 경로를 따라서 이 일렉트릭 필드가 얼마나 이 경로 방향으로 존재하는가를 다 기여하는가를 다 뽑아서 더해준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어떤 의미가 되죠? 어떤 의미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여기다가 플러스 전화 하나를 딱 놔봐요. 플러스 전화를 여기다가 하나 딱 놔봅시다. 여기다 딱 놓는데요. 플러스 전화는 다른 길로는 못 가고요. 이 선경로 방향으로만 가야 돼요. 다른 마찰은 없는데 이 경로가 이렇게 있어요. 경로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경로 방향으로만 이렇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죠? 전선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가 전선이라고 생각하면 전선 안에 뭐가 있죠? 플러스 전화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플러스 전화에 의해서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생겨나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전화는 그 일렉트릭 필드의 힘을 받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밀려나겠죠? 근데 이 지점에서는 예를 들자면 이 지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일렉트릭 필드가 정확하게 이쪽 방향이 그 힘을 그대로 받겠죠?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죠? 얘가 좀 더 이렇게 직각 방향으로 되면 일렉트릭 필드가 힘을 좀 덜 받겠죠? 이쪽 방향을 기여하는 부분이 더 적겠죠? 그것들을 어떻게 해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지점에서의 전압과 이 지점에서의 전압의 차이가 나오겠죠. 즉, 그 전압의 차이에 의해서 안에 들어있는 전하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하는 값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걸 우리가 마이너스 전하, 플러스 전하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V 값을 정의하기 나름인데요. V 값을 우리가 이 지점을 V1, 이 지점을 V2라고 하면 여기서 이 V를 V2 마이너스 V1이라고 하면 이렇게 정의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V 값을 V1 마이너스 V2라고 하면 V1의 전압이 V2 마이너스 V1이라고 하면 V가 될 것이고요. V1 마이너스 V2 하면 이 값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정의가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의가 틀렸죠. 지금 V2에서 V1이니까 V1을 뺀 값이니까 이걸 우리가 마이너스 값을 취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V2 값에서 V1을 뺀 값으로 하면 책에 나오는 것처럼 마이너스 값을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일렉트릭 필드의 포텐셜은 우리가 어떻게 거꾸로 우리가 이 일렉트릭 필드는 그럼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이 각각의 지점에서 V1과 V2가 스칼라 값이죠. 이 V1, V2는 선적 분한 값이니까 스칼라 값입니다. 이 값에서 일렉트릭 필드는 그럼 거꾸로 어떻게 구해낼 수 있을까요? 각각의 지점마다 V의 값이 다 존재하겠죠. 이 각각의 어떤 지점마다 V의 값이 다 존재할 겁니다. 이걸 다 지우고요.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존재한다면 V 값은 어떻게 존재할까요? 이쪽이 높고요. 이쪽이 낮고요.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되겠죠. 그럼 그 값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이 일렉트릭 필드라는 것은 스칼라 함수값, 스칼라 필드에서 주어지는 이 V1과 V2가 이 각각의 지점마다 다 존재할 때 공간에서 그때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존재하냐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레디언트의 값에 V 필드가 존재하겠죠. 스칼라 값으로 그거에 델 연산자를 그냥 곱해주면 스칼라 곱을 해주는 것처럼 해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 값을 우리가 그레디언트라고 했습니다. 가장 빨리 증가하는 기울기라고 했어요. 기울기와 그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울기와 그 방향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 값이 결국에 일렉트릭 필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의 방향이 결국에는 일렉트릭 필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결과적으로 위치 에너지, 일렉트릭 포텐셜을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해준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를 정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죠? 그건 왜 그런 거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것도 동일합니다. 동일한 의미인데요.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죠.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가 만약에 존재한다 라는 얘기는 뭐죠?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존재한다 라는 것은 뭐죠? 여기서 V 값을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V의 값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V 값이 점점 높고요. V 값이 점점 낮은 값이겠죠. 이게 V의 등고선이라고 하면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10V, 여기는 뭐 9V, 8V, 7, 뭐 여기 6, 5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각각의 지점마다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요 각각의 등고선 V의 함수가 있겠죠? V의 x, y, z 좌표마다 각각의 함수값에 대해서 이 지점은 다 5, 이 지점은 6, 이 사이에는 5.5 뭐 이렇게 되겠죠? 그때 그레디언트 값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가장 빨리 증가하는 경사가 가장 빨리 증가하는 방향과 그 크기라고 했죠. 따라서 이 지점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 방향. 여기서도 이쪽 방향으로 그레디언트 값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거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이쪽 10V, 5V면 일렉트릭 필드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설정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일렉트릭 포텐셜, 그 다음에 맥스웰 이퀘이션 이런 값들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맥스웰 이퀘이션과 일렉트릭 포텐셜 이런 정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벡터 필드가 무엇인지. 벡터 필드라는 건 뭐였죠? 공간의 각각의 점에서 그 점마다 주어지는 벡터들의 집합이에요. 집합. 그 모음을 우리가 벡터 필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에서 주어진 벡터 필드가 주어졌을 때 벡터 필드를 선적분하고 면적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선적분이라는 건 그 경로 방향으로 이 벡터들이 얼마만큼 기여하는지를 다 더해준 거죠. 맞죠? 전선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안에 전하가 플러스 전하가 하나 있으면 얘가 이렇게 밀려나겠죠. 그거에 대해서 일렉트릭 필드가 얼마만큼 기여하느냐 그 값을 그 경로에 따라서 다 더해준 게 뭐예요? 이게 위치 에너지죠. 이 점과 이 점의 위치 에너지의 차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위치 에너지가 서로 다른 지점이 있으면 그 두 개의 지점에서 그 한 점에서 위치 에너지가 큰 방향으로 우리가 경사도를 구할 수 있죠. 경사도가 가장 큰 방향과 그 크기를 구하면 그것이 뭐란 얘기예요? 그게 일렉트릭 필드란 얘기입니다. 물론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맥스웰 이퀘이션도 마찬가지였죠. 발산이 무엇인지, 컬이 무엇인지, 그렇죠?
회전값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러분들 정의한 바에서 정확하게 알아서 한 점에서 얼마나 회전하는 값이냐 그거를 단위 면적당 계산한 거고요. 발산이란 건 한 점에서 얼마나 그 벡터 필드가 발산하느냐 하는 값을 단위 부피당 계산한 거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발산 정리, 그 다음에 스토크스 정리를 이용해주면 인테그랄 폼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인테그랄 폼으로 바꿨을 때도 그 주어진 수식이 뭘 의미하는지를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우스 법칙에서 어떤 의미인지, 일렉트릭 필드가 회전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어진 맥스웰 이퀘이션에서 사실 요 결과식과 그리고 여기서 주어지는 이 결과식이 매우 유사하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뭐죠? 일렉트릭 필드를 우리가 선적분해주면 뭐가 된다 그랬죠? 위치 에너지의 차이가 나온다 그랬죠. 맞습니까? 전압차가 나오죠. 위치 에너지의 차이가 나오죠. 일렉트릭 필드의 위치 에너지의 차이가 나옵니다. 위치 에너지는 항상 같은 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는 같아요. 항상. 이해되시죠? 항상 같은 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여기가 V1이라는 위치 에너지가 있으면 이 점에서 다른 위치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죠. 맞습니까? 따라서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게 폐곡선이면 이 수식과 이 수식의 차이점은 뭐죠? 결정적으로 경로가 얘는 폐곡선이고 얘는 뭐죠? 예, 열린 폐곡선이 아니죠. 폐경로가 아니죠. 네. 따라서 어떻게 돼요? 시작점과 끝점이 폐곡선은 같은 거죠.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을 때 그 위치 에너지의 차이는 항상 뭐겠어요? 이 점에서 계산하는 거죠. 시작점과 끝점이 같으니까 위치 에너지의 차이는 항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0이 되겠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의 위치 에너지인데 폐곡선이기 때문에 항상 뭐가 나오는 거죠? 0이 나오는 거죠. 그런 특성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맥스웰 이퀘이션 결과와 일렉트릭 포텐셜의 우리가 정의 자체가 상호 서로 통하는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전자기학 1에 대한 리뷰였고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전자기학 2에서 배우는 내용들 우리가 정자계부터 챕터 4장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